안녕하세요, 피거팁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촬영하는 내용 바로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렉스턴 스포츠 이제 더 뉴에서 뉴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이번에 이제 모델 체인지가 또 22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사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스페디션이라는 트림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용 엠블럼도 생겼고, 블랙 그 그릴이라던가 프론트 넛지바 같은 게 이런 게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사전 계약 이 자료는 기존에도 받아봤지만, 그거 외에 또 오늘 그 22년형 출고가 아직 안 됐는데 1월부터 고객들한테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벌써 공장에서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 사진을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익스페디션 에디션 같은 경우가 기본 가격이 3,740, 3,985만원. 3,985만원. 제가 2019년도 1월에 차량 구입했을 때 각종 옵션을 거의 다 제 차에 때려 넣었는데, 그때 3,900만원 정도 제가 지불을 하고 차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 3년 딱 지나면서 차량 가격이 체감하는 거는 한 500 정도? 500 정도 이렇게 비싸지지 않았나? 뭐 물가 반영분도 있고 임금 상승분, 또 원가 이 상승분도 반영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칸을 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비싼 고급형 더블캡을 타고 있다고. 일단은 뭐 기존 포터나 봉고 그 더블캡을 탈피해서 SUV 형태의 실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셨는데, 가격만큼은 조금 더 쌌으면은, 조금 더 저렴했으면 더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뭐 와일드 트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존이랑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스포츠 같은 경우는 와일드가 이거 수동 모델인 거 아시죠? 와일드 같은 경우는 2,519만 원 정도. 뭐 여기서 이제 또 옵션이 추가가 이렇게 되면은, 뭐 사륜구동 넣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우습게 300 이상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선택 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짜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쉽게 말하는 깡통으로 구입하시면 2,519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수동 대신에 오토 미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사륜구동을 또 추가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스포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3,075만 원, 그리고 노블레스는 3,450만 원. 보통 제가 차량들 보면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블레스 등급으로 많이들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게 노블레스랑 프레스티지랑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에 더 추가된 사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노블레스로 구입을 했지만 프레스티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랑 하면은 가격이 거의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400만 원 정도면은 솔직히 나와가지고 휠 타이어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휠 타이어 바꾸고 쇼버 스프링까지 하면 한 400 정도 해요. 지금 그 정도 갭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칸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은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추가할 거냐, 그냥 어라운드 뷰만 들어갈 수 있게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절대 안 넣을 겁니다. 썬루프는 절대 안 넣을 거고, 그리고 사륜구동에 LD까지는 추가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사륜 뭐 쓸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폭설이 내린 경우, 뭐 올 초에도 그랬었잖아요. 강남 뭐 고급 수입 외제차들도 뭐 이렇게 제대로 못 올라가고 막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우리 차 스포츠랑 칸 같은 경우는 사륜에 LD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 타이어 MT나 AT 타이어를 사용 안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웬만한 지형은 다 갈 수 있다는 점, 눈길에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장면도 뉴스에 나오곤 했었는데, 그 렉스턴 스포츠와 칸 같은 경우 구입하실 때 사륜을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LD까지 추가하시면은, LD 같은 경우도 뭐 여기 30만원 추가잖아요. 근데 나와서 추가한다고 하면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륜 구동을 넣으시면서 LD 30만원 추가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 이번에 세이프티 썬루프로 바뀌었네요. 세이프티 썬루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부터 애초에 넣어주지 왜 이제서야 세이프티 썬루프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썬루프 바꿀 수 있으면 45만원 들여서라도 바꾸고 싶은데, 저 19년도에 샀을 때 그리고 기존 모델들의 그 썬루프는 완전 쓰레기거든요. 틸팅을 해도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될 정도. 지금 세이프티 썬루프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구입한 티볼리 에어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칸에 비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선택 품목에서 세이프티 썬루프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되게 깜짝 놀랐네요. 진작부터 넣을 것이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촬영을 중단했었는데, 일단 세이프티 썬루프 같은 경우는 진짜 진작에 넣었어야 돼요. 이 쌍용. 아유 진짜 짜증나네. 어쨌든 뭐 제가 추천드리는 구입은 솔직히 어차피 커스터마이징 제품들도 있지만, 출고하실 때 사륜이랑 LD 시스템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넣으면은 딱입니다. 그리고 뭐 휠이나 이런 거는 그냥 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타실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인치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고급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18인치 뭐 기본 휠 뽑으셔가지고 그 이제 출고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휠 타이어나 이런 거 바꾸시면은, 어차피 쇼버도 순정 쇼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쇼버만이라도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스프링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분을 좀 약간 보강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잠깐 확대를 해보면은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인포콘 시스템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티볼리 에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해서 원격 시동, 문 열고 닫고 다 돼요. 그 뭐 1km 정도 그 사용 거리가 되는데, 그 차량 위치, 주차 위치까지, 그리고 지금 누적 키로수라던가 탈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것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가지고 리모컨 키를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티볼리 에어에 아차키라고 이렇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차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른 제품들, 애프터마켓 제품들처럼 발렛 모드까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등록만 해놓으면은 키 없이도 이렇게 항상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스마트 키 기본적으로 2개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 아들, 뭐 딸 이렇게 뭐 2개를 주고 저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지금 며칠 있다가 제가 다른 제품도 그런 제품이 있어가지고 사용해보면서 조금 더 편하다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도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22년형 같은 경우는 엔진이 바뀌었어요. 엔진이 바뀌었고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단점도 있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식이다 보니까 지금 제 차량보다 더 큰 타이어를 끼고 더 높이고 이러는 데에서는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게 폭이라던가 이런 게 늘어나고 높이가 바뀌면은 어쨌든 사용에 있어서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튜닝 업체에서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저희가 휠 타이어나 쇼버 스프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있다는 거죠. 높이의 제약, 폭의 제약.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우람해 보이고 이런 튜닝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이 조금 더 비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튜닝을 하고 싶었는데 제약이 있어서 아마 그 중고차 시장으로 아마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이번에 엔진이 바뀌었다 보니까 엔진이 제가 알기로는 G4 렉스턴 엔진, 기존의 G4 렉스턴 엔진이 이제 스포츠와 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력수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에서 쌍용에서 말하는 거는 15마력,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 실제 주행할 때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조사 기준에서는 쌍용 기준에서는 출력과 토크가 올라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신차에서는 이제 이 계기판 그 클러스터가 바뀌었죠. 디지털 클러스터가 12.3인치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티볼 에어에서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그 클러스터 계기판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굳이 내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야를 오른쪽으로 차량 중앙으로 돌리지 않고 살짝만 눈만 내리면 계기판 안에서 내비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주행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중앙차선 유지보조 같은 경우는 완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티블리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 차선 유지보조가 중앙차선 유지보조 이 두 가지를 제가 티블리에서도 지금 사용 중인데, 핸들을 놓는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핸들을 잡아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고, 이거 사앱이에요. 사앱이 자료도 제가 이렇게 입수했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토크가 올라갔죠. 출력이랑 토크가 올라갔고, 이제 17인치 타이어도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는 10km 초반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로는 뭐 더 나오는 차들도 있고 안 나오는 차들도 있는데, 복합 연비 제가 평균 체감했을 때는 한 9k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식과 이제 전자식으로 바뀐다는 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이거 부럽네. 저희 그 후진시 이 주차 보조선이 원래 고정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향 연동식으로 해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주차를 보조 라인이 가이드 라인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되게 부럽네. 그리고 자동 내기 순환 장치,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터널이라던가 비청정 예상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창문도 닫아주고 공조 시스템을 내기 순환 모드로 돌려주고. 진작에 이런 거 넣을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페디션 트림이 출고가 됐고 전용 엠블럼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사진으로 실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트림별 사양 뭐 삭제되고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쌍용차 마케팅팀에서 회의 때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입수한 거라, 일단 뭐 동급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레인저 랩터, 지프 글레이디에이터 랑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나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쌍용의 그 스포츠와 칸만한 차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제가 시승을 해봤고, 포드 레인저도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겪어봤는데, 지프 같은 경우,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신차 출고된 차량을 제가 또 겪어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내 전체적인 옵션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 등등 그 렉스턴 스포츠 칸 만한 차량은 없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오토 앤 스탑고라 그러죠. 그 정차 시에 시동 꺼지고 다시 켜지고 그 ISG까지 들어갔어요. 이번 22년형에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비싼 더블캡에다가 돈지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카 칸 타시는 분들이 사실상 승용으로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ISG 있어도 사용을 안 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되게 귀찮고. 근데 어쨌든 뭐 고급 옵션에 이렇게 고급 차량에 넣어주는 옵션들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상화 됐잖아요. 이제 제 차 티볼리 에어에도 ISG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애초에 시동 걸자마자 끄긴 하는데 아무래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경쟁 차량들이랑 가격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와 스포츠칸 같은 경우 일단 옵션 추가하기 전에 가격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트림별 기본 가격이면은 익스페디션 3,985만원, 스포츠 같은 경우는 3,740만원. 근데 뭐 여기 추가하면은 또 4천만원 뭐 충분히 되는데 어쨌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트림이 4,050만원, 그리고 제일 높은 G71 모델 같은 경우는 X 미드나잇 모델이죠. 4,889만원. 이것도 5천만원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5천, 그 랩터 같은 경우는 6,400 정도, 그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 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출고되고 있는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만큼은 사실상 그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월등히 그 앞선다는 점을 그 쌍용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 자료를 준비를 해놨네요. 차량 제원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교 뭐 다 봐서 알겠지만 차폭 같은 경우는 랩터가 제일 크죠. 2m가 넘고. 근데 우리 차 같은 경우도 1950이면은 지금 일반 주차장에서도 굉장히 꽉 찬다는 느낌이에요. 콜로라도보다도 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커요. 1.5cm 정도.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1855. 딱 준수하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3200, 3100.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3500이에요. 휠베이스가. 엔진이 좀 많이 아쉽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포드레인저 2.0 디젤 엔진도 제가 겪어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반면 약간 우리 거는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엔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이륜, 사륜, 오토 이렇게 수동 미션까지도 들어가니까 이런 면에서는 좋고, 포드레인저 같은 경우는 10단 미션이었는데 진짜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 일단은 뭐 경쟁차와 비교한 제원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이게 실물 나옵니다. 실내등 같은 경우도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게 뒷좌석 실내등인데 기존 실내등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그 앞좌석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선루프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등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점은 그게 없어요. 저 이제 선글라스 넣는 그런 함이 없어졌네. 그리고 SOS 이제 이게 뭐냐면은 누르면은, 아니면은 인포콘 시스템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그 쌍용 그 콜센터로 전화가 갑니다. 위치 등등 해서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 났는데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쌍용에서 이렇게 후속 조치, 바로 이제 구급차라던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인포콘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인포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껐을 때도 이렇게 이쁘네. 진짜 이쁘다. 이걸로 바꿀까? 부품 사서.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익스페디션 엠블럼 별도로 들어갑니다. C필러에 들어가네요. C필러에 양쪽에 아마 붙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익스페디션 그 트림에만 붙는 그 엠블럼인데, 이거 어차피 뭐 부품 대리점에서 주문하면은 구입할 수 있는 거라 아니어도 사서 붙여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변한 거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내비를 계기판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는 그 일부 그 몇 가지만 바뀐 것 같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뀐 거, 그리고 실내등 바뀐 거, 그거 외에는
사진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바뀐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핸들도 마찬가지고, 클러스터만 바뀌었는데, 바꾸려고 하면은 그 계기판에 문제가 있어야지만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발판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지금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전동, 반자동, 수동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22년형에 추가되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반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 스프링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톡 건드려서 뒤로 빼고 살짝 밀어서 다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접히는 방식인데, 이거 어쨌든 있으면은 편해요. 올라갈 때는 진짜 편해요. 내려올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올라갈 때가 힘들지 내려올 때는 뭐 뛰어서도 내려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상은 뭐 사실상 바뀐 거, 뒤쪽은 이렇게 가니시 들어가는 거 외에는 기존이랑 다 동일하고 테일램프도 동일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 진짜 하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후드 스쿱을 쌍용에서도 이렇게 옵션으로 붙여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언밸런스하다, 아니면은 그 알리에서 뭐 사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그렇고 그릴이 지금 무광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이거 아까 뭐라 그랬더라? 범퍼 넛지라 그랬나? 하여튼 범퍼 넛지도 추가됐는데, 그릴 같은 경우 무광으로 한 거 되게 잘한 것 같고, 저는 되게 무광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인데, 이 범퍼 넛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스키드 플레이트랑 비교했을 때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키드 플레이트를 안 했는데 함과 안 함과 차이가 어쨌든 시각적으로도 좀 다른 건 있다는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범퍼 넛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실물을 보고 필요하다면은 괜찮다 싶으면은 제 차에도 어차피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실물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면이 무광으로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좀 더 강해 보이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 강렬해 보인다는 점. 근데 범퍼 넛지는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입툭튀? 진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그 오늘 자료들을 이제 이게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냥 올려드리는 게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촬영을 해서 장황하게 말도 길었는데 그 대충 편집해서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보를 보고 계약 지금 하신 분들, 또 계약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2022년형을 제가 사진 입수해서 자료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차량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차주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2년형에 나오는 어떤 추가된 부분들, 범퍼 넛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 차량에도 장착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순정 부품으로 해서 또 이제 튜닝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픽업TV 좀 더 발빠르게 촬영하고 정보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제 혼자 하다 보니까 능력이 한계치는 있다는 점 항상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다음에 픽업TV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